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예, 네, 있는데요. 네, 이 동중서란 분이 만든 이런 이론이 네. 절대 분주 체계까지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절대 분주가 생긴 건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일- 권력이 있었죠, 황제가. 원래는 무역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합리화를 시켜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걸 정치하기 이론적으로 이제 만들어준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좀 이렇게 응, 겹쳐서요. 연결시켜서 그 이야기가 훌쩍 비약을 하지만 우리들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그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응, 그 메이지 이전까지는 이런 유학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 교육 치거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뭐 일본 제국 시대에 아주 근간에 이룬데 그걸 보면 굉장히 오늘 말씀하신 그 천과 그 천황이 하늘의 뜻을 받들었고 그리고 덕을 강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스며들게 했던 그런 느낌이 좀 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서로 갈라져 있던 거를 통합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통합하는 과제가. 그 메이지 이전은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그 근거와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할 때 역시 어, 일본이 갖고 있던 뭐 신도 이런 거보다는 신도도 이용이 됐지만은 그 중국에서 몇 천 동안 증명이 되어 온 그 유교 이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본은 유교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이용된 것이 그 메이지 때부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는 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라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도교와 불교가 이제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는데 한나라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중심 과제를 삼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직접 관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도교는 뭐 노자 장사가지고 사상 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그 중국을 이제 가보시면은 그 불교 절보다 더 많은 것이 도교 사원이거든요. 도교 사원. 그리고 그 도교 사원이 뭐 노자 장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셔져 있는 신들도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고 그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교 사원이 그 규모도 상당해요, 아주.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제 느낌에는 도교는 그 일본어로 치면은 민속 종교하고 신도를 합쳐놓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도 신사에 가가지고 요새 뭐 무슨 툭하면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뭐 건강, 그냥 교통안전, 대학 입시 뭐 등등 해가지고 그 기도한 다음에 오후다 받아오잖아요.
자동차에 매달아 놓고 집에다 갖다 놓고 책상 앞에다 놓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온갖 거를 다 이제 가서 기도하고 받아오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기의 뭐 소원이라 할지 바람이라 할지 이런 것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비는 데가 도교 사원이에요. 도교 사원. 그리고 여기에 그 워낙 그 오랜 기간 동안 중국서도 정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여기 관의 서적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그 이 안에는 여러 갈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깊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하고 도교가 중국서 민간한테 특히 민간들한테 이 유교는 일단은 유학은 이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책을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일반 민중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일반 민중들은 유교에서 하는 뭐 조상에 관한 의례를 할지 이런 것들 약간 도입을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끌린 거는 이 민중들은 불교하고 도교입니다. 도교, 그다음에 불교. 그래서 그 이제 크게 본다면은 불교하고 도교하고 불교가 이 민중한테 지지를 얻고 이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지배층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거는 결국은 육아 사상이 담당하지 못하거나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분야를 만족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공자님 모셔 있는 사당에 가가지고 그 뭐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틈새 전략이 요새 말로 틈새 전략이 주요했다. 그래가지고 도교와 불교가 그 융성하게 된. 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이 불교가 굉장히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좀 미움을 받고 뭐 좀 채이기도 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그 어, 명맥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융성을 나중에 하게 된 것은 유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그것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이 불교가. 무속도 이 사람들한테 그 유교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를 이제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속이 이제 조선은 강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 도교가 있습니다. 도교가 상당히 강하게. 그래서 무속과 같은 역할도 거의 무속도 좀 있지만은 오히려 이 한족한테는 도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시면은 이 도교 사원 한번 가보시면은 항상 놀랍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잘 보존이 유지가 되고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뭐 건물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이제 그것에 종교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 한나라를 지나서 삼국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이때 때 그때는 서로 싸움질 하잖아요.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우니까 엄청나게 희생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이제 확 퍼진 것이 이제 도교라고 합니다. 도교. 이제 도교하고 불교의 이제 정착 과정이 뭐 저기 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 얘기가 되는데 이 도교는 좀 복잡해요. 아주. 뭐 신들도 저희가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그 긴 이름의 신들도 많고 뭐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참 하기가 힘든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불교가 이제 중국에 전파가 된 것이 에, 그 그러니까 동한
후한 때라고 이제 하는데, 낙양으로 도읍을 이동했을 때, 아주 처음에 불교가 왔을 때는 그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용어가 다르니까. 그럴 때 이 불교의 기본 내용을 도교의 용어로 많이 이해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처의 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이 나중에 불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를 사망신이라고 부르고 뭐 오재성이라고 부르고 도덕의 원조, 신명수는 조상 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불경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한문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어들이 이제 통일을 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의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전파가 됐을 때가 이제 16세기 중반인데, 기독교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기독교 이제 제주도 신부들이 와서 전파할 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번역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용어가 전부 불교 용어를 써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일본서. 그래가지고 하느님을 그, 기독교의 가시잖아요.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주라고 하거나. 근데 맨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번역을 이제 통역자들이 했냐면 대일열애라고 그랬어요. 대일열애. 불교의 용어로. 그러면서 거의 뭐 한 5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름대로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17세기 초에 이제 그러다가 이 성경이 이제 기독교가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라졌다가 기독교의 성서가 번역되는 것이 19세기 말이에요. 19세기. 그러니까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중국에 여기 전파가 됐을 때도 사용했던 용어들이 전부 불교 아니면 도교어, 뭐 유교어 이런 것들이었어요. 서광계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참여해서 유교적인 용어를 많이 이제 기독교 용어를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이제 전파라는 게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름의 지금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만 용어가 통일되기까지의 과정은 몇백 년의 시간이 이제 걸렸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원래 뭐 저희가 생각할 때 깨달음, 그다음에 뭐 극락 세계, 서방 정토, 깨우침, 뭐 니르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거랑 거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도 마찬가지고 일본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맨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렸던 거는 단순한 거예요. 복을 준대. 여기다 빌면은 풍년이던데 여기다 빌면은 건강해지는데 이런 그런 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을 추구하는 불교가 이제 융성하게 되는데, 그럼 복을 어떻게 해서 추구하냐면은 눈으로 잘 보이고 나름대로 이해가 쉬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절을 하면은 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불교가 전파가 됐을 때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탑을 세우고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상. 그리고 거기다 내가 절하는 겁니다. 가서 복을 빌고. 그래서 낙양 근처에 가면은 용문석굴이라고 있잖아요. 용문석굴. 그다음에 맨 처음에 세워진 백마사라 할지는 절들에 가면은 그런 양상을 아주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불교도 이제 진화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쓰여 있고, 그래서 시각적인 요 불상이 불교 구원의 관념의 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불상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책을 불경을 읽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힘드니까 민중들이 이제 그 시각적인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비는 이제 그런 그, 불교가 이제 융성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진 남북조 시대 가면 그 북위 뭐 이런 데 가면 불교의 불상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용문석굴 그 갔었는데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 불상을 그 바위에다 깎아가지고서 그 한 것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그래서 근데 불교는 어떤 틈새, 무엇을 이제 파고들었냐 하면은 유교에서 못 해주는 거. 유교에서 못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현재의 복을 얻는 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행복을 얻는 거.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을 주는 신을 거부를 해요. 마음에서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의뢰를 통해서 그걸 성취해야지 어떤 외적인 그 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비는 거는 유기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과 부모의 내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교보다는 훨씬 더 그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줬던 것이 이제 불교. 그래서 그 불교가 이제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를 기도하는, 거기에도 이제 불교가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초기부터 중국에 맞게 중국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중국화란 말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제가 볼 때 중국화 얘기예요. 그 불교의 기본 교리를 따라간다면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 이, 이 탐진치, 의 세계로부터의 자유, 영원, 초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교적인 이제 사상인데 이거는 맨 처음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인도에서 추구했던 이런 기본 가치들하고 중국에서 전파가 됐을 때 불교에서 추구하던 가치들은 다른 거죠. 그 불교가 가장 그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 그다음에 국가 이 문제인데 이 여기에 불교가 그 중국화되면서 답을 줌으로써 이 민중한테 점점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이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가족 간의 관계, 특히 부모하고의 관계를 중국에서 중시했던 여기에 관련되는 불교 뭐 이야기, 의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하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의례들 이런 충에 관련되는 그런 의례들이 이제 인기를 이제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한반도나 일본에 불교가 전파됐을 때 일본화되는 과정, 그 한국화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불교의 가장 큰 종파가 선종이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선종이냐? 일본은 가장 큰 종파가 정토 진종이잖아요. 지금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화된 거죠. 한국화가 된 거고 중국화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는 이 효를 이제 그 강조하다 보니까 효에 관련되는 중국 그 불경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가짜 불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짜 불경. 그걸 유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불경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표적인 것이
요 부모 은둔경이에요. 부모 은둔경. 이 부모 은둔경은 조선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불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가짜 불교 경전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모 은둔경을 그 요새는 하도 유튜버가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부모 은둔경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1시간이면 부모 은둔경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예? 돌아가신 다음에 불공 열심히 들어가서 극락 가시게 하고, 그런 얘기인데, 더 많은 얘기면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벌을 받는가 겁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 엄청나게 겁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줘요. 이런 것들이 다 중국서 만들어진 경전인데, 이게 그 유경입니다, 유경. 법망경도 마찬가지고. 부모 운전경은 7세기 정도 후반에 나왔다래요. 7세기 후반. 이 당나라죠, 당나라. 어디 갔어? 아, 당나라. 그 축천무후, 그 유명한 중국 당나라 축천무후, 축천 그 왕후 때 만들 8세기 이 상반기에 출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불교가 중국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은 중국은 왕권이 워낙 강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절대적인 그 황제의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가 완전히 왕권이 종속되는 과정을 겪고 동시에 중국 전통, 그 민속 가치에 종속이 되는 이제 경향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떤 경쟁이 번영이 되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이번에 결론은 요 폐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왕권의 절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은 하늘과 땅, 즉 천지는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다. 그것은 상징과 유추를 통해 당시 중국 지식과 사상의 근본적인 의거이자 체계가 되었고, 제형을 중심으로 확장된 가정식 국가, 등급을 질서 삼는 국가의 예약제도가 여전히 청경지의 절대 불변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합리적인 거로 그 이제 굳혀졌다는 거죠. 등급을 질서 삼는 국가 예약제도. 인문 지식과 문헌 지식이 지식의 중심에 재래한 곳에서 종교는 세속을 초월한 위상을 지닐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불교든 도교든 전부 중국의 그 권력에 종속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차원으로 중국의 전통 사상과 협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부 중국의 전통에 놓고 불교가 중국의 그 정치 시스템 속에 이제 종속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청경지의 절대 불변성의 합리성, 이것이 천지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지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경지의 그 위도와 경도 있잖아요. 위도와 경도. 이 천은 경도고 이 땅은 위도예요. 이렇게 그물처럼 이제 짜야지.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그 천경은 그 하늘의 그 변하지 않는 원리. 그 다음에 위도. 이거는 그 땅에 그 어떤 도덕 원리. 요거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천하고 지가 합쳐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늘과 땅의 그 자연 질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늘은 지상에서는 황제에 의해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왕권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왕이 청경지의 그 상징, 대표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정당화되고 도덕적으로 옳고 변하지 않는 어떤 그 권리로서 이제 정착이 돼갔다. 근데 여기에 대해 이런 원리는 아주 자명한 것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뭐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천지인 왕 사회 국가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의 왕조가 이제 그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그 절대적인 그 왕권이 필요했을까 이런 거를 그 좀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 땅덩어리를 보세요. 땅덩어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인종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후도 그 추운 데서부터 더운 데까지 같은 날. 근데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서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국가를 그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이 아니면은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지금도 그 민주주의를 못 하잖아요. 못 하고 그 공산당이 아주 절대 권력을 갖고 이제 지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면은 중국이 깨져버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투표해가지고서 뭐 만들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와해가 된다고. 그래서 워낙 그 강력한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질서가 유지되고 그 깡패 없잖아요. 길거리 가면 별로 없어요. 중국에. 깡패 있으면 경찰에 다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그런대로 그런 가운데서 뭐 생겨난 하나의 그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선하고 비교해 보면 조선은 이게 아니었어요. 조선은 요 조선은 달랐어요. 조선의 유저들이 약 같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약을 가지고 왕을 제외했어요. 왕을 어떻게 제외했냐면 요 왕하고 하늘을 떼어놨어요. 완전히 떼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하늘이 아니야. 까불지 마. 너는 천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왕을 갈아치워 버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연산군하고 광해군을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 갈아쳤잖아요. 이게 중국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절대 권력이 있는 중국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 연산군들 쫓아내고서 그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목줄로 죽였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자기네끼리 에이트레이트 해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광해군도 그, 쟤 안 되겠다. 없애자라니까 없애가지고 귀양 보내고 새로 왕 세웠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조선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은 항상 견제를 해요. 신하들이. 너는 천자가 아니라고. 너는 하늘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어? 요거 아니라고. 저기, 오해하지 말라고. 여기 손대려고 하면은 칩니다, 그냥. 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한테
그 굴종 4대 외교를 했다고 이제 뭐 그 하는 그 해석이 이제 지배적인 거죠. 지배적인데 이 중국한테 굴종 4대 외교를 하고 뭐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시스템을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시스템이 또 생명력이 길었어요, 이게. 중국 왕조가 두 번 바뀌는 사이에 500년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선의 그 유자들이 아주 보통 작은 집단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요 사람들한테는 지옥이에요, 지옥. 비하고 씨 않는 지옥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한테는 비극인 거예요, 비극. 그죠? 요 집단한테는 좋은 거죠. 500년 이상 유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중국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제 그 이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쪽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재미난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 중국이 힘이 너무 세서 4대 관계에 있었다가 아니라 조선의 유자들의 권력 공간 때문에 그 공간을 창출을 하려고 중국을 이용했다라는 그 관점이 음,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음, 하고, 그거는 완전히 그 완전히 관점이 다른 해석일 수 있을 것 그렇죠. 예,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네네, 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은 예컨대, 얘네는 심지도 없나 봐. 완전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절절매고,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서 조공국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서양학자들도 다 그러고, 이제 조선에서도 뭐 4대 외교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그렇게 한 것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다고,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만 하면 돼요. 몇 사람 보내가지고. 그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그 중국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통신사 보내듯이 몇 번 연행사 보내가지고 그뭐 갖다 선물 좀 갖다 주고 편지 써가지고 갖다 주고 그 몇 사람은 가서 좀 고생하고 오면은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이제 그거를 딱 빌미를 삼아가지고 그 왕은 철저하게 이제 견제를 하죠. 어떤 넘지 못할 선이 딱 그냥 내려놓고서 그거 아니라고 너 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은 그 왕이 항상 하늘 밑에 연결되어 있지만 하늘 밑에 있기 때문에 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그 네가 그 룰을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도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돼. 근데 그러니까 게임할 때 같은 레벨에 이제 서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양쪽이 딱 서가지고서 그 이제 균형과 견제를 이용하는데 근데 물론 그 가운데는 이 신하들 사이는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아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 그 거리를 멀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또 갈라져 싸우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왕이 마음대로 못해요, 왕이. 왕은 이 원리적으로는 그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절대로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중앙정부에서 예상을 할 때 왕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동의를 얻고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합니다, 이게. 위에서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황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대동법이라고 이제 아시죠? 대동법. 그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라고 있는데 대동법이 이제 뭐냐면은 조선은 그 소득자가 적잖아요. 전세가.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양반인데 양반들이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전세를 낮춘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군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수입 갖고. 그다음에 관리들 월급도 못 줘. 그 돈 갖고는. 그러니까 공물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전세가 아닌 소득세가 아닌 다른 특별한 세를 그 말에다가 다 때린 거예요, 전국에. 근데 그 공납은 공물세는 양반들은 안 내요, 거의. 그 내는 사람 없어요, 거의. 원리적으로 다 내야 되는데, 그래서 평민들이 내야 되는데, 그 공납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게. 높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럼 땅에다가 매겨가지고서 공납세를 받자고 했어요. 그럼 땅에다 매기면 공평할 거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납세 내고 하면 땅을 누가 갖고 있어? 양반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자기네가 다 지준대. 그래서 대등법은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대등법을 논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엄청나게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가지고서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에요, 100년.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그것이 그 거의 뭐 휴지 쪼가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10년밖에 안 돼, 10년. 건들지 못해요, 건들지 못해요. 건들지 못해요. 양반의 권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또 평민들이 또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왕들이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가 봤던 그 이제 그런 거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치가 뭐냐면은 그 하늘하고 뛰어노는 겁니다. 하늘하고. 그래서 왕은 절대로 하늘의 제사를 못 지니게 했어요. 근데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그 만든 게 언제냐면 만들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구한말에 대한제국이 되고서요. 아니 이판사판 돼가지고 뭐 해라 할 때 해라 네 마음대로. 어? 그때 뭐 이미 뭐 나라가 휘청휘청할 때가 아니에요. 중국도 손 떼고 그럴 때 신하들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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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이게 조선의 신하들은 무섭습니다 이게. 그 왕도 갖다가 뭐 갈아치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왕을 견제할 때 갖다 대는 그, 그 말들이 있는데 전거가 있는데 그게 중국의 예, 그다음에 그 유가들의 그 저서, 그다음에 황제 하늘하고 있는 절대 권력은 황제밖에 가질 수 없다는 중국 그 뭐 이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 대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중국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보고 있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로 중국 군대를 끌어오는 데는 이게 중국을 이제 이용한 거죠. 그죠? 중국 군대가 왜 한국 와서 싸워요? 그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왜 자기네가 와서 싸워요? 중국 군대가 와서 한국에 조선에 와서 싸워가지고 죽은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 돼, 4만 명. 중국 젊은 애들이 와서. 그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4만 명이나 죽어? 예? 이
그 조선의 예교의 승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들고 올 정도의 그 예교술이 있었던 거죠. 끌어올 정도의. 내가 뭐 그런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 권력 구조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역사의 세부는 조금 이제 제가 모르니까요. 음, 그런데 권력을 왜, 그러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 권력의 제한 요건이 중국이나 한반도나 일본이 권력의 제한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요건이. 예를 음, 들면은 유학자들이 이렇게 왕을 없앨 수도 있는데 왜 없애지 않는가 그러면은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 설명을 그 앞부분 수업을 들으면서 중국은 너무 넓다는 것에 주는 음, 그 제한이고 일본은 섬이라는 것에 대한 제한을 이미 권력이 이제 더 그 저의 그 음, 정확한 지리 상식으로는 권력의 제한을 뭐 장기 지속적인 관점에서는 땅이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한반도는 그 애매모호한 위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돼서 권력을 누가 제한하는가를 유학자 집단이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상상력도 이렇게 어디서 제한받는가 그런 것도 이렇게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수업을 들을 때 앞부분에 처음에 동중서가 이론을 만들 때는 하늘과의 관계니까 이렇게 이제 책에서도 아까 그 보여주신 설명에도 이 무속이라든지 음, 보기가 참 어려웠을 것 음, 같아요. 네, 그런데 유학자 집단이 요거를 다 쓸어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교나 불교로 인해서 되게 이렇게 민간에서 다시 그 잃어버린 무속이 돌아온달까? 그런 것도 좀 볼 수 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은 삼각 피라미드에서 C 그룹일 음, 음, 경우에는 어디서나 관계가 없는 문제인지, 음, 아까 그 이현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권력이 다 분배되고 난 그 찌꺼기가 이렇게 음, 이제 밑에서 그 받기도 하고 소화가 돼야 되는 건데, C일 경우에는 그 굳이 말하자면 중국, 한반도, 일본이 다 관계가 없는 문제라면은 뭐 또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궁금했었어요. 음. 그거 다 중요한 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선에서 그 정도의 그 권력 구조로 국가가 유지가 되고 나름의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이즈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이즈.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 규모는 그러니까 조선의 그 팔도 해가지고 그 정도 인구의 규모, 그 정도의 가장 적합한 그 권력 시스템이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4, 500년 이상이 이제 유지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 왕이 그렇게 무슨 그 크게 권력을 행사할 필요는 이제 없는 거죠. 다만 그 국경만 일부에서 침입만 하지 않는다면은 근데 침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방책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그 내부에서 작동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일본은 이제 조금 다른 게 일본은 그 일부 침입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격리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권력의 그 근거는 이 무력이잖아요. 무력. 이 중세 때부터 무력. 유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거기는 그 군사 집단 간의 그 연합 종행에 의해서 이제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 오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그 이제 권력이 이제 분산이 돼요, 굉장히. 예, 분산이. 그리고 이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들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이게 이 판이 깨지는 게 서구 열강이 와가지고 쾅 칠 때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쾅 치니까 이 내부에서 아차하고서 통합한 거야, 이게. 그 외부의 충격에서 일본이 통합이 된 거죠. 이제 그러고는 이제 단결해가지고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군비를 이제 확장하고 군사력을 이제 키운 거죠. 근데 그것이 쉽게 될 수 있던 거는 워낙 군사력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금방 전환할 수 있었어요. 군사력에 관해서는. 그래서 메이지 때 군사력이 이제 크게 되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각 나라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A, B, C에서 A가 왕하고 결탁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B, C를 통합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B하고 C는 이게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거의 뭐 같은데, 이 A를 쓰러뜨리려면은 아니면 A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려면은 그 공짜로는 안 주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항거하거나 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그 철저하게 B하고 C는 그 중국이나 조선은 그 무기를 못 갖게 했어요. 절대로 무기를.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모여가지고 뭘 하면은 무자비하게 가서 때려가지고 그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국왕이 도망가고 그 조선의 군사가 다 패배를 했잖아요. 그 장수들, 뭐 육군 장수들 그 다 죽었어요. 신립이니 뭐니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이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도망간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서 자기 마을을 지킨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가족을 살해하니까. 그게 의병이에요, 의병. 근데 의병이 일어났을 때 그 선조가 그 보고를 듣고서 의병이 일어났다고. 그럴 때 맨 처음에 한 조치가 뭐냐면 그놈들 다 잡아라야. 허락도 안 받고 무기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드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무기를 들게끔 허용한다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자기 그 명령 없이 무기 들고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지방관들이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역적이라고 해가지고 잡으라 그래가지고 곽재호는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연천에 좀.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허락하는 거야. 허락하는데 그때 허락하는 방식이 뭐냐면 금방 의병 그 장들한테 관직을 주는 거예요, 관직. 관직을 줘가지고 그걸 그 사적 그 무력 집단에서 공적 무력 집단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바꾸고서 그 자기 밑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그래서 그 이 조선은 이 반란이 조금 뭐 한거를 할지 이런 거는 하기 힘든 게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그냥 뭐 그건 아주 박수를 내버려요. 아주. 그다음에 그 점점점 더 해가지고서 누가 술 먹고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엮어가지고 다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요. 이제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어, 이제 유지를 이제 하는 거죠.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다른데. 그 뭐 그런 거는 하여간 앞으로 조금씩 일어날 거리가 많은 그런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응, 지금 오선민 선생님 말씀하고 조금 연관돼서 어,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의문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가정 좀 생각하는데 그 현실 권력이 코스몰로지를 만들고 그리고 코스몰로지가 또 현실 정치를 권력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응, 상호작용이 굉장히 전 근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응, 생각이 들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코스몰로지보다는 더 기존의 종교가 현실 정치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손을 잡으면서 이거를 변환시키고 서로 이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선생님 책은 그 위에서부터의 시선의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주 그런 시선에서 굉장한 훌륭한 책이라고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B나 C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식민지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경험상에서 보면은 인간은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 자기 안에 자기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성의 책들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안에 우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권력의 계산대로, 권력의 그 예상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역사상에는 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도 비춰봐도 그런 면이 권력자들이 그걸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눈 감게 해준 게 컬트 종교라든가 그런 완전히 그 정치 독재지만 칼트화 시킨 게 자기의 자존감, 자기 안의 우주, 영성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를 눈 감게 해주는 역할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외로 정근대는 그런 면이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좀 여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물론 들어요. 왕조가 변화가 되니까 중국서 왕조가 변화할 때 다 변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민중들의 봉기예요, 반란. 뭐 홍건적의 난이라 할지 뭐 백년교도의 난이라 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아직 견디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일어나면은 또 그걸 또 지도해가지고서 통합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새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왕조를 이제 만들죠. 이제 만들면 또 탄압돼 그 사람들. 같이 그 싸웠던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그래서 그 이 B하고 C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A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집단으로 싸워야 되는데 집단으로 싸워 조직된 그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이 많아요. 무기도 있어야 되지, 뭐 지휘부도 있어야 되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정근대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근대로 오고 하면서도 그 힘들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때에 그 어려웠을 때에 왜 사람들이 반항을 못했을까? 나치가 있을 때 왜 사람들이 반항을 못했을까? 이 개인들이 싸우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이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현재까지 온 거죠. 현재는 훨씬 더 진전이 돼 갖고 그야말로 누구나 다 주체가 되고 중심이 돼 갖고 자기 그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들을 하는 집단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근대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 제가 책 저기 사는 게 있어요. 100몇십 권인데
조선시대 때 반란을 처단한, 이 반란을 진짜 한 사람도 없어. 그 술 먹고 무슨 한마디 했다거나, 미처 친구하고 산에 가서 무슨 제사를 한번 지냈다거나, 그런 것까지 전부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여요. 다. 이거 말 하나 끔찍 못하는 거야. 무서운 세상에 있던 거죠. 예. A그룹이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진짜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BCA를 위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탐욕에 쩌들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찾는 그룹도 있고, 뭐 무관심한 그 층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A라는 그 층이 또 이렇게 딱 단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분파가 많고, 싸우고, 또 지연, 학연 해가지고, 거기도 엄청나게 당파들도 많고요. 또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남쪽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치고, 북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 황제가 그 권력을 자기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 분리를 시키고 분산을 시키고 견제를 시키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이제 층들은 이제 황관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균형이 딱 깨지면 이제 왕조가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민중들이 도저히 굶어가지고 살 수가 없을 때, 근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그 황제라는 놈이 어떤 세금을 매겼냐면 그 광세라 그래가지고 광세가 광산할 때 광세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 땅에 묻혀 있는 니네 동네 가면 분명히 어딘가 땅에 묻혀 있는 그 금이나 음이 있을 거다. 그것이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양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고기에 그 기준을 해갖고 이만큼 세금을 내라. 그래가지고서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그게 막 도시 같은 데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뭐 도시 니네 집 부시게 땅 한번 파와. 분명히 거긴 무슨 좋은 금부치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 세금 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20년 거둔 돈이 국가 예산의 그 1.5배, 1.5배.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짜대니까 나중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다른 세력들이 와가지고서 그걸 등에 업고서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시스템 안에다 갇히면은 이제 그걸 깨는 게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깨는 게 되게 쉽지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제 깨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제 민중들은 그래서 민중들도 자기네들 이제 사는 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저도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저는 한중일의 이런 미묘한 권력 구조의 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조선의 경우가 보통은 천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고의 권력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교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신하들을 이 최고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갖는가에 정말 최적화된 사상이었나? 그래서 조선이 그런 걸 정말로 영악하게 잘 유지하고 그런 지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도 그런 것들이 많았나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게 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질문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좀 보면서 아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음. 춘추가 선자의 덕목으로 덕과 형이라고 하는 걸 음. 아라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명리를 조금 공부할 때도 춘추라고 하는 계절 그런 거 음. 오행이나 이런 것들과 생각하면서 아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지금의 지구
그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봄과 가을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명사적인 전환점에 이제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들이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던 사상에 대해서도 여러 변화를 시작되었는데 느끼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음, 하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다가 나중에 이현 선생님께서 그 컬트 얘기를 하시며 그 비와 씨 시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컬트가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체해 주는가. 그래서 그 지배구조가 얘기했던 춤과 추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시 배치되는지 그런 것들을 음. 좀 더 이후에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